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JTBC 아침의 늘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명의 장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로는 64년 만에 민간인이 지명됐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직 기관사 출신이 후보로 올랐습니다. 전 정부에서 지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됐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국회에서 열립니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을 집중 검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야가 합의에 실패하면서 오늘 청문회는 증인 없이 열립니다. 특검이 처음으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구속영장 신문이 연기됐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기 때문인데 법원은 내일 다시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대치동에서 승용차가 전봇대를 들이받아 주변 일대에 전기가 끊겼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인제 양양터널에선 승용차 추돌 사고로 한 명이 숨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첫 장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모두 11개 부처가 발표됐는데 인선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파격입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에는 64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인 출신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는 현직 기관사가 지명됐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에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오선 민주당 안규백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군 출신이 아닌 인사가 국방부 장관에 지명된 건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처음입니다. 64년 만에 문민 국방부 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12.3 내란 사태를 주도했던 게 김용현 전 장관 등 육사 출신들이었던 만큼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국방개혁을 확실히 이뤄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 장관에는 조연 전 주유엔 대표부 대사가, 통일부 장관엔 민주당 중진인 정동영 의원이 각각 발탁됐습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엔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이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배경훈 LGAI연구원 원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보훈부 장관에는 권오을 전 한나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 장관엔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명됐습니다. 김영훈 후보자는 현직 기관사로 인선이 발표되는 순간에도 열차를 운행 중이었습니다. 최종 임명된다면 전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고용부 장관이 됩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들도 대거 차출됐습니다. 환경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는 민주당 김성환, 강선우, 전재수 의원이 각각 지명됐습니다. 특히 부산에서 3선을 지낸 전 의원은 해수부 이전과 북극 항로 개척 공약을 실천할 적임자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 중 유일하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유임됐습니다. 앞서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진영 논리에서 벗어난 실용주의 인사라는 설명입니다. 보수, 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서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열립니다. 핵심 쟁점은 김 후보자의 재산입니다. 최근 5년 동안 김 후보자는 벌어들인 돈보다 2배가량의 지출을 한 것이 확인됐는데 야당에선 돈의 출처를 집중 검증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2020년부터 5년 동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출은 최소 1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남은 추징금 6억 2천만 원을 비롯해 카드 등 생활비, 교회 헌금 등입니다. 수입은 국회의원 세비와 기타 소득이 전부입니다. 이 기간 세비가 5억여 원이니 나머지 5억 원이 기타 소득이라는 계산입니다. 김 후보자가 국세청에 신고한 기타 소득은 2020년 385만 원, 2022년 240여만 원 등 지난해 소득 자료가 빠진 걸 고려해도 5억 원에는 크게 모자랍니다. 김 후보자는 경조사와 2차례의 출판 기념회로 세비 외 소득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통상적으로 저의 연배 정도의 그런 애사가 있거나 경사가 있거나 또는 저 정도 되는 국회의원이 출판 기념회를 했을 때
통상적인 수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정도의 액수가. 출판 기념회를 열 때마다 억대 수입을 올렸다는 얘긴데 국민의힘은 오늘 이 문제를 집중해 캐물을 계획입니다. 국민은 김민석 후보자에게 현금 6억 원을 갖다 준 기업인, 이해관계자가 누구이고 또 얼마를 줬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아빠 찬스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고등학생 자녀가 국회의원에게 직접 전화해서 동아리에서 만든 법안 발의를 부탁하고 그 내용대로 발의까지 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스폰서 의심을 받는 건설업자 강모 씨와 전 아내, 현재 아내 등을 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에 실패하면서 실제 청문회는 증인 없이 치러질 전망입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이란이 카타르에 있는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공지를 해서 미군이 입은 피해는 없었습니다. 최소한의 보복 조치로 사실상 협상에 응하겠다는 메시지가 아니냐, 이런 해석입니다. 외교 해법이냐, 추가 군사 조치냐, 갈림길에 선 중동 분쟁 상황,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23일 이란이 카타르에 위치한 미군 공군 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틀 전 미국이 핵시설을 공격한 데 대한 보복성 조치입니다. 다만 이란은 카타르 측의 발사 계획을 사전 공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때문에 미군이 이를 대부분 요격해 미군 기지는 물론 카타르에도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란이 사전 공지까지 하고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상호 공격을 이쯤에서 멈추자는 메시지라고 미국 언론들은 해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핵시설 공습 직후 이란이 보복에 나서면 추가 공격을 할 거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Peace does not come quickly. We will go after those other targets with precision, speed and skill. 또 전날엔 정권 교체까지 언급하면서 압박 수위를 최대로 끌어올렸습니다. 백악관은 이란이 이 같은 경고를 받아들여 미국에 피해가 없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대응 조치를 한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이란의 미군 기지 공습 직후 열린 안보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적인 군사 조치를 하지 않을 거란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사전에 공격 계획을 알려준 이란에 감사를 표한다며 평화의 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과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다시 마주 앉을 때까지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 추가 공세를 이어갈 경우 군사적 긴장감은 다시 고조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평화의 길을 가도록 독려하겠다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향해 사태를 더 키우지 말 것을 에둘러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한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이 합의가 약 6시간 후 이스라엘과 이란이 현재 진행 중인 마지막 작전을 마무리하면 발효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식적으로 이란이 먼저 정전을 시작하고 12시간 후 이스라엘이 정전을 시작하며 24시간이 지나면 전 세계가 12일 전쟁의 공식적인 종료를 선언하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이란 두 나라가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보여준 인내, 용기, 지혜에 대해 축하를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휴전 합의에 대한 이스라엘과 이란 양국의 공식 반응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작전명 미드나잇 해머, 미국이 한밤중에 망치를 치듯 이란을 전격적으로 공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란의 핵시설이 완전히 파괴된 건지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어떤 작전이었는지 백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핵시설 3곳을 성공적으로 공격했다며 특히 포르도는 끝장났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가 지목한 포르도는 산악지대에 숨겨진 이란 핵 개발의 핵심 시설인데요. 공습 직후 위성 사진을 보면 두 곳에 각각 3개씩 모두 6개의 구멍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바로 이 구멍이 미군이 자랑하는 최강 벙커버스터인 GBU-57이 뚫고 들어간 자리로 추정됩니다. 미군은 이곳으로 벙커버스터 12발을 떨어뜨려 최대 지하 90m 아래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지닌 최강무기 벙커버스터는 한 번에 최대 60m를 관통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때문에 12발을 각각 다른 지점에 떨어뜨린 게 아니라 2발을 한 지점에 시간차를 두고 투하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관통력을 증가시킨 걸로 보입니다.
타격 지점은 환기구를 만드느라 안반이 약해져 있던 곳을 노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이 핵시설이 실제 파괴됐는지를 두고는 의견이 갈립니다. 이란은 포르도를 포함해 공습을 당한 핵시설 모두 지상 일부를 빼고는 피해가 크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습에 앞서 포르도의 트럭이 길게 늘어선 모습도 포착됐는데 이미 핵폭탄 제조를 위한 농축 우라늄을 다른 장소로 옮겼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역시 공습이 이뤄진 3곳의 시설 모두에서 방사선 유출 징후는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미군이 모두 3곳을 공습하면서 2곳에만 벙커버스터를 쓴 것도 의문으로 남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공습한 이스파한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만 사용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스파한 지하시설이 너무 깊어서 벙커버스터로도 완전히 파괴할 수 없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스파한 핵시설에는 이란 전체 우라늄 비축량의 3분의 2가 저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정보 당국자를 인용해 이란의 핵시설을 완벽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벙커버스터를 만들거나 핵무기를 써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까지 걸린 기간 111일, 역대 어느 탄핵 심판보다도 길었습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오랜 숙고 가운데 가장 먼저 결정된 문장이 무엇인지 입을 열었습니다.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다. 네. 사실은 가장 인상적이었던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인데요. 네. 이 표현에 대해서는 재판관 사이에 어떠한 이견도 없었습니다. 이 문장에 대해서는. 이 문장은 처음 확정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결정된.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어제 문 전 재판관은 라디오 방송에 나와 헌법재판소 판결을 둘러싼 후일담을 풀어놓았습니다. 이 문장을 누가 썼느냐 이런 진행자의 질문에는 잘 기억이 나질 않는다면서도 정형식 재판관이 썼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가장 먼저 확정된 문장, 주심이 쓴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5대3으로 재판관 사이 의견이 갈렸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추론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사이에 인용과 기각을 두고 표결한 것은 한 번뿐이었다고도 했습니다. 재판관들은 수많은 쟁점에 답을 주기 위해 문구 하나하나를 놓고도 토론했습니다. 탄핵 결정문은 재판관 8명의 영혼과 땀이 서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 전 재판관은 지난 4월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는데요. 최근에는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헌법을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주로 강연을 나서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미국 텍사스에서 완전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소수의 인플루언서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반응은 어땠을까요? What is that over there? That is the Tesla Robotaxi. No one in the car. 누구도 타지 않은 모델 Y 차량이 다가오고 문에는 로보택시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현지 시간 23일부터 텍사스 오스틴에서는 약 10대의 로보택시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택시에 탑승한 20여 명의 인플루언서들 차례차례 탑승기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안정적인 주행이다 이런 좋은 평가도 있지만 내비게이션이 우왕좌왕하다가 중앙선을 넘어버리거나 도중에 멈추기도 하는 등 매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10년간의 노고의 결실이라면서 성공적인 출시를 자축했습니다. 시장은 곧바로 반응했고요. 23일 장중 테슬라 주가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과연 차 안에서 모두가 두 손이 자유로운 무인 자율주행차 당연해지는 날이 올까요? 세계 최대의 망원경 중 하나인 베라루빈 천문대가 첫 번째 관측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관측 단 10시간 만에 알려진 적이 없던 2,104개의 태양계 내 소행성을 발견했습니다. 칠레의 안데스 산맥에서 베라루빈 천문대가 수집한 1,000만 개의 은하 사진입니다. 마치 우주 속 보석함 같은 모습이죠. 앞으로 10년에 걸쳐 매일 1,000장씩 촬영해 200억 개의 은하를 관측할 예정입니다. 한 번에 보름달 크기 45배를 촬영할 수 있는 큰 눈으로 그야말로 밤하늘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기록하려는 시도입니다. So rather than the usual, I'll take a couple of observations and I'll write a paper
No, I'll give you 1,000,000 galaxies. I'll give you 1,000,000 stars, or 1,000,000,000 even, because we have them. 20 billion galaxy measurements. Es imposible que alguien se ponga a mirar eso uno a uno. Vamos a tener que usar herramientas de inteligencia artificial. Vamos a tener que trabajar. 과학자들은 매일 8만 개가 넘는 알림 속에서 우주의 비밀을 분석하게 되는데요. 벌써 관측 10시간 만에 태양계 내에서 본 적이 없던 2,104개의 소행성을 발견했고 이 중 7개는 지구 근처에 있었다고 합니다.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로 김용현 전 장관이 다시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됩니다. 재구속을 막으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김 전 장관은 영장 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단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공소장 송달도 안 한 상태에서 영장 심사를 한다는 건 공정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다며 변호인은 반발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같은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낸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토요일 오전 10시로 미뤄 다시 열겠다며 신문을 연기했습니다. 수요일은 김 전 장관의 구속 만료 하루 전입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기피 대상이 아니라고 본 재판부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다시 강조할 거고요. 거듭 소송 진행의 정지를 요청할 것입니다. 그간 김 전 장관 측은 재구속을 막기 위해 여러 법적 대응을 해왔습니다. 지난 16일 내란 재판부가 보석을 결정하자 곧바로 보석 조건이 위법이라며 항고했습니다. 거주, 만남 등 제한이 있는 보석이 아니라 조건 없는 석방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였지만 이는 자충수가 됐습니다. 곧바로 조은석 내란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그러자 이번엔 특검 수사 준비 기간 20일 동안엔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다며 서울고법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1일 법원은 기소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며 기각했습니다. 기각 결정과 함께 재판부가 영장 심사를 하겠다고 공지하자 다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며 반발했고 결국 신문은 연기됐습니다. 조은석 특검 측은 재판을 연기하려 터무니없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법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 대치동에서 승용차가 전봇대를 들이받아 그 지역 일대에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인제 양양터널에선 승용차가 추돌하면서 한 명이 숨졌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외제 승용차 한 대가 찌그러진 채 전봇대 앞에 서 있습니다. 변압기 설비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7시쯤 서울 대치동의 한 골목길에서 승용차가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전봇대가 파손되면서 아파트 한 개동을 비롯한 주변 건물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경찰은 대리주차 요원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승용차 앞범퍼와 엔진룸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인제 양양터널에서 승용차 2대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운전자 1명이 숨지고 다른 차량에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까지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숨진 운전자의 차량이 앞서가다 터널벽을 들이받고 뒤따르던 승용차에 부딪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에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여주휴게소 부근에서 SUV 차량과 승용차 등 차량 넉 대가 부딪혔습니다. SUV 운전자 등 4명이 다쳐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SUV 차량과 승용차 한 대가 차선 변경 과정에서 부딪혀 멈춰섰고 뒤따르던 또 다른 승용차와 화물차에 부딪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홍지웅입니다. 눈이 아니라 눈동자를 더 크게 만드는 성형수술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서 이 수술을 잘못하면 시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온라인에 소개된 눈동자 성형수술 광고들입니다. 미용 렌즈를 낀 것처럼 눈동자를 또렷하게 만들어준다고 설명합니다.
부작용이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제거할 수 있다고도 강조합니다. 의료법상 과대 광고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몇몇 안과에서 시행한 수술은 젊은 층에서 특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SNS에서 뭐 유행하고 있다, 뭐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거를 봤었습니다. 저는 예쁜지는 잘 모르겠고 뭔가 시술이 위험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눈 주변에 이물질을 삽입하다 보니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 안구 건조증이 심해져 결국 제거 수술을 한 인플루언서의 사례도 있습니다. 오래되면은 그 결막이 얇아지면서 그 재질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감염이 되거나 또 계속 충혈이 반복되거나 심한 건조증이 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대한안과학회는 JTBC에 아직 안정성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은 수술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외에선 이미 미용 목적의 삽입술은 시력 손상 등의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FDA는 전문가들에게 오직 의학적 필요가 있는 경우만 허용된다고 안내하고 있고 미국 안과학회도 미용 목적의 인공홍채 삽입은 사용을 권고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안과 전문의는 수술 과정에서 결막이나 홍채 주변 조직이 손상될 수 있고 향후 시력 보존을 위한 필요 수술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식약처는 삽입하는 인공링이 실제 식약처의 승인을 받은 제품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째깍째깍 올해 도입된 야구의 초식에 피치클락이 경기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칼 같은 시간에 분통을 터뜨린 타자가 퇴장당하는가 하면 이 투수와 타자가 시간을 두고 벌인 신경전에 벤치 클리어링까지 나왔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SSG 에레디아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8초가 표기된 시점까지 타격 준비를 하지 못해 시작부터 스트라이크 하나를 떠안았기 때문입니다. 안타를 치고 나서야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주심을 보고 욕설을 하여 퇴장 조치하였습니다. 에레디아는 타석에 들어서기 전 상대 투수와 포수가 준비 중이라 기다려줬는데 되레 피치클락 위반을 적용한 게 억울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같은 날 대전에서도 초시계가 감정을 건드렸습니다. 피치클락이 돌아가는 사이 한화 투수 폰세의 투구 준비가 길어진 것을 두고 주심이 시간 지연 경고를 하면서 신경전이 시작됐습니다. 폰세가 다음엔 서둘러 공을 던지자 이번엔 타석에선 키움 임지열이 놀랐습니다. 결국 양팀 선수들까지 뛰쳐나왔습니다. 서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 이제 뭐 투수나 타자나 이제 본인의 타이밍으로 템포로 던지고 싶고 또 치고 싶으니까요. 올해 피치클락 도입으로 평균 경기 시간은 2시간 59분으로 작년보다 11분 빨라졌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야구의 장면도 하나둘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피치클락이 적용되면서 키움 김건희는 공 2개만 보고 삼진을 당하기도 했고 삼성 박병호는 볼 3개만 보다 볼넷을 얻기도 했습니다. 때론 칼 같은 그라운드 초시계가 그라운드에 오해를 불러내기도 하고 또 이 룰 안에서 상대의 템포를 뺏는 신경전으로 이어지며 야구의 오랜 문화에 변화를 불러내고 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전에 남부지방에서 시작돼 오후에는 충청 지역, 밤에는 서울 등 수도권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0도, 대구 26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